경기도 친환경 딸기 재배 농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딸기 친환경 재배 기술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기 지역의 딸기 재배 현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지역은 딸기 재배 경력이 타 지역보다는 좀 짧은 편입니다. 그리고 중북부 지방이다 보니까 재배 환경이 특히 기온이 좀 낮아서 여건이 어려운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은 대부분 딸기묘를 구입묘를 남부지방에서 사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들 딸기를 성공하고 싶지만도 육묘한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꼭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그런 특수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수준이 재배 경력이 짧다 보니 기술 수준이 조금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고 재배 환경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생산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인근 서울을 포함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체험을 한다든지 직거래를 한다든지 또는 여러분들 학교에 납품을 한다든지 해서 판매 가격이 높다 보니까 오히려 소득이 높은 그런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친환경 재배로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작물보다도 딸기는 친환경 재배하기가 어려운 작물입니다. 왜냐하면은 딸기는 9월달에 정식해서 5월 말까지나 혹은 6월 상순까지 수확하다 보니까 재배 기간이 길다 보니까 맹해충으로부터 감염되고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피해가 많다 보니까 정말로 다른 어떤 작물보다도 친환경 재배가 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또 친환경 재배의 제일 요점은 맹해충을 방지하는데 농약을 사용하느냐 아니면은 친환경 재질을 사용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 농약보다도 친환경 재재는 방제가가 낮습니다. 방제 효율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친환경 재배를 하는 농가들은 정말로 어려운 여건에서 딸기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면은 가격도 월등히 더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유통 구조상 친환경 재배를 혜택해서 특별히 가격을 더 많이 받는 그런 것이 좀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묘를 직접 안 하고 묘를 사다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친환경 재배가 사실 어렵고 또 여러분들이 실패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경기도 지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자체 육묘를 하는 기술을 터득해 갖고 여러분들이 묘를 구입하지 않고 자가 육묘를 하는 이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묘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좋은 어미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어미묘는 병 증상이 없어야 되고 튼튼한 충실한 뿌리를 가진 이런 묘를 어미묘로 사용해야만 소기에 조금은 우량묘를 육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량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어미묘는 어떻게 그럼 관리하는 게 좋겠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삽목을 한다든지 혹은 전년도 정식하고 남은 묘를 갖다 모주로서 남겨놓았다 하면은 그 양성된 모주를 보통 일반 농가들은 육묘상에다가 보관을 하다 보면은 관리를 하다 보면은 최근과 같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묘가 냉해를 받는다든지 혹은 건조 피해로서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의 일손도 줄이고 묘의 손실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저온 저장고에 묘를 마이너스 1.5도 정도의 환경으로 비닐봉지에 싸서 저장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모주 증식할 때까지 그대로 얼은 상태로서 보관돼 가지고 묘의 손실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모주는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오전에 뽑아서 약간 물을 말린 다음에 오후에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저온 저장고에 마이너스 1.5도에 보관하는 이런 방법을 활용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자, 이렇게 모주가 준비되었으면 묘를 심을 육묘상이 있는데 매년 이제 육묘를 하다 보면 그 육묘상이 병해충으로부터 오염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묘상은 모를 증식하기 전에 병해충이 남아있지 않도록 철저히 소독을 해야 됩니다. 이 소독 시기는 언제 하면 좋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육묘를 해서 증식을 9월 달에 하고 증식하고 난 뒤에는 육묘상이 이제 빈 상태로 이게 되면은 9월이나 혹은 10월 중에 모주 식재하는 용기라든지 연결 포트 또는 고정빈, 만약에 재활용을 하게 된다면 점적 호스 또는 운반 상자, 그리고 하우스 시설 바닥 등 육묘에 관련되는 모든 용기나 육묘 시설을 철저히 이제 소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소독하는 제품으로서는, 약재로서는 지금 시중에서 일반 농가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메탐소디움을 이용하고 있고, 이 메탐소디움은 소독하고 난 이후에 가스화돼 가지고 날아가기 때문에 이 성분이 육묘 도중에 딸기묘에 잔류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소독 약재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사실 딸기묘가 다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독을 그런 약재를 사용하시더라도 약이 잔류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재배에 있어 특성상 이런 약재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알코올을 가지고 소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NADCC 등 염소제를 이용해서 소독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독이 끝났다면은 육묘를 해야 되는데 좋은 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묘라는 것은 묘의 나이가 적어도 2달이나 혹은 석 달 정도 되고, 묘의 간부의 크기가 중묘 정도는 이상 돼야 되는, 적어도 10mm 내외 이상 되는 묘, 그리고 병해충의 피해가 없는, 도장되지 않고 꽃눈 분화가 잘 이루어진 이런 묘를 갖다가 우량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육묘 단계별로 이게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건데,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묘를 소독된 육묘상에 이렇게 모주를 심습니다. 언제쯤 심느냐? 3월 상중순, 3월 상순에 심으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일찍 심으면은 더 뿌리가 튼튼해서 런너가 자묘가 나오면서 붉게 나오고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옛날에는 꽃을 심는 플라워 박스에다 이렇게 모주를 심는 방법을 이용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도, 이렇게 플라워 박스에 심으면은 혹시 모주 하나가 병에 감염됐을 경우에 옆에 있는 묘에까지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오른쪽의 사진과 같이 한 구멍에 모주를 한 개씩 심을 수 있도록 저런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계신 친환경 딸기재배 농가 여러분들이 육묘를 아직 안 하시는 분들이 새로 육묘상을 만드신다고 하면은 오른쪽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구멍에 모듈을 하나를 심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든다면 혹 묘가 감림된 묘가 있어서 시든다고 하면은 그 묘를 뽑아내고 그 구멍을 소독을 한다면 여분으로 조금 더 심은 거기에서 뽑아서 그 자리에 옮기면은 소기에 우리가 묘를 육묘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미묘가 자라기 시작하면은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상토를 연결 포트에 채우게 됩니다. 요 상토는 채울 때 약간 상토가 밑으로 흐르지 않을 정도로 약간 다지는 정도. 그러면은 밖에서 연결 포트에 상토를 담으면 그 연결 포트로 차곡차곡 쌓아 놓으면은 그 무게에 의해서 약간 다지질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 연결 포트를 깔아놓고 상토를 연다고 하면은 빈 연결 포트를 가지고 구멍에다가 약간씩 다진 정도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전혀 다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첫째는 상토가 관수 과정에서 밑으로 흐르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상토가 너무 안 다지면 퍼석퍼석해서 자묘 고정할 때 자묘가 너무 깊게 고정이 되는 식으로 해서 간부가 상토에 덮여비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다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되다 보면은 5월에 접어들면은 이렇게 런너가 발생되는데, 처음에 런너가 이렇게 발생되는 과정에서 5월달이 되면 햇빛이 강렬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혹시 점적 호스를 검정색으로 많이 쓰는데, 검정색에 이 런너가 닿으면은 일소 현상, 즉 타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직포를 이제 깔아줍니다. 이 부직포에 까는 부직포의 크기는 폭이 한 60cm 정도 되는 부직포고, 두께는 60g 이상, 60g 내지 80g.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부직포의 두께를 나타낼 때는 가로 세로 1m일 경우에 무게가 60g 나가느냐 80g 나가느냐, 이것을 가지고 두께로 우리 표시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적어도 60g 이상 되는 걸 해야지, 너무 얇은 걸 쓰면은 부직포를 깔아도 밑에 점적 호스가 열이 런너를 일소 현상을 나타내도록 이렇게 되다 보니까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두꺼운 부직포를 쓰면은 한 3년 정도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서 조금 한 5월 중하순에 접어들면은 이제 이렇게 런너가 왕성하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성하게 발생하게 되면은 런너가 나오는 쪽쪽 이렇게 자묘를 고정편과 고정하다 보면은 시간이 일손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이 런너 발생량이 적어도 연결 포트 한 칸 내지 한 칸 반 정도의 꼽을 양 정도가 이렇게 발생되고 나면은 부직포를 밑으로 접어였든지 혹은 빼서 뒤쪽으로 물려내 가지고 그 상토에 물을 충분히 준 다음에 고정핀으로 묘를 고정하시면 되는데, 이 묘를 고정하는 위치는 가급적이면은 포트에 구멍의 가장자리, 런너가 진행하는 방향의 가장자리 쪽에다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 보시면 또 다음 고정하고 나서 또 한 칸이나 한 칸 반 정도 고정할 정도의 묘가 또 발생되면 다시 앞에와 같은 요령으로 부직포를 뒤로 물려내든지 혹은 접어 넣어 가지고
물을 충분히 준 다음에 다시 또 고정해서 이런 방법으로 한 4회 정도 하면은 6칸을 충분히 다 받고, 오른쪽 사진과 같이 마지막 고정할 때는 90% 완전히 다 뽑아내고, 마지막 고정을 할 때는 그 진행하고 있는 런너의 끝부분을 잘라서 필요 없는 양분이 필요 없이 소모되지 않도록 이렇게 딱 잘라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를 다 고정을 하고 나면은 언제쯤 되느냐? 그게 적어도 6월 말 이전에 잠요 고정이 완료되는 게 좋습니다. 그 6월 말쯤 잠요 고정이 완료됐다고 하면은 이미 이제 음이묘는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음이묘가 키가 너무 그때는 크가 있어서 큰 음이묘가 잠요의 그늘을 찌워 가지고 도장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음이묘를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낫이나 혹은 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주고, 이걸 잘라줄 때 이미 1분모와 2분모도 키가 많이 크가 있습니다. 이 키가 큰 묘가 1분모와 2분모 때문에 다시 3분모, 4분모, 5분모가 다시 도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음이묘를 자를 때 1분모, 2분모도 같이 이렇게 옆병을 같이 잘라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햇빛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도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왼쪽 사진에 왼쪽 부분 그렇게 해서 잘라 놓은 것이고, 그 왼쪽 부분은 혹은 오른쪽은 잘라지 않은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르면 되는데, 특히 중요한 거는 일반 농가들은 이 음이묘만 자르고 자묘는 잎을 옆병을 그냥 까려내는 방법으로 하는데, 까려내면은 환부에 상처를 크게 줘서 그 상처를 통해서 역병이나 탄저병 이렇게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옆병을 위해서 잘라주면은, 옆병은 햇빛을 잘 받기 때문에 상처 부위도 면적도 작기 때문에 병 발생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고, 이렇게 옆병 자르기를 순간적으로 해주면 다른 3분모, 4분모, 5분모의 도장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런 옆병 자르기나 딸기 식물체에 상처를 줄 때는 이런 자르기 전에 미리 살균제를 뿌려주시고, 이렇게 자르고 난 뒤에 다시 친환경 살균제를 뿌려주시면은 그 자른 부분을 통해서 병이 침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물을 다 키우면 이런 우량묘가 이제 생산이 될 수 있고, 오른쪽에 사진에 보면은 묘가 요 상토의 한쪽으로 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자묘를 고정할 때 한쪽으로 고정하시는 게 좋겠다, 진행 방향으로 앞쪽으로 고정하는 게 좋다고 한 겁니다. 왜 그럼 그렇게 한쪽으로 고정하냐면은 딸기를 정식할 때 비스듬히 눕혀서 심습니다. 그러면 한쪽으로 저렇게 고정되어 있으면은 한쪽으로 된 저 부분을 정식 포장에 상토에 닿도록 비스듬히 이렇게 정식을 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저렇게 고정을 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육묘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물은 몇 번 주며 비료는 얼마나 주는 것인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급액 횟수입니다. 물을 주는 횟수는 아까 모주를 심는 그 도구가 플라워박스와 같이 이렇게 상토양이 많은 경우에는 하루에 2, 3회 정도를 주지만은도 한 구멍에 모주를 하나 심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다면 상토양이 극히 적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물을 하루에 2, 3회만 주면 금방 상토에 있는 물이 말라가지고 수분 부족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할 때는 물을 5, 6회 또는
생육이 왕성한 시기는 7, 8회까지 늘려서 소량 다해로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액 이시는 모주를 증식해서 활착기까지는 뿌리가 양이 적고 양분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시를 좀 낮게, 그럼 낮게는 얼마냐? 이것도 0.4에서 0.5 정도 이렇게 주고, 활착 이후에 뿌리 양이 점점 많아지면은 이시를 0.1 혹은 0.2씩 올려가지고 최종적으로 런너가 발생되는 시기 5월쯤 들어서는 0.8 혹은 1.0 이런 정도의 목표 이시를 두고 관리를 하시면은 런너가 힘차고 두껍게 나올 수가 있고, 묘를 다 받고 나거든. 자묘 생산이 완료되고 하면은 그때는 이미 이제 런너가 더 생산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시를 조금 낮춰서, 그럼 낮춘 게 얼마냐? 한 0.6이나 이런 정도로 하고, 또 8월, 7월 말이나 8월에 접어들어서 화분화를 시킬 때는 더 이시를 낮춘다든지 혹은 질소량을 급격히 많이 줄여서 화분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육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하면서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차항망을 씌우는데, 이 차광률이 너무 높은 차항망을, 즉 말해서 한 70%나 이런 이상 되는 차항망을 씌우면은 그늘에 의해서 묘가 토장이 되고 연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광망의 차광률은 35% 내지 55%짜리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 35%인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씌워놔도 큰 문제가 없지만도 55% 이상 되면 혹은 흐린 날 같은 데는 약간 차광망을 걷어준다든지 해갖고 조금이라도 더 잘 밖으로 해야만 묘가 튼튼해집니다. 자, 이렇게 다 받은 묘를 첫째는 이제 음이하고 분리를 해야 될 것이고, 음이하게 분리하고 나면은 다음에는 자묘와 자묘를 또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묘가 다 받쳐지고 나서 7월 중하순쯤 되면은 이제 음이의 기능이 필요 없어도 자체 발생된 뿌리로 갖고도 충분히 양분이나 수분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7월 중하순쯤 되면은 7월 하순쯤에 모주와 자묘를 분리를 한데, 이때 가급적이면 그 런너를 길게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리한 런너가 상처를 통해서 타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하면은 여러분들 그 줄기 마른병의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묘와 참외의 분리는, 내가 화분화를 일찍 시켜야 되겠다, 초촉성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정식 한 30일 이전에 분리가 바람직하지만도 나는 그렇게 초촉성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시면은 정식 한 5일 내지 10일 전에 자묘간 분리 독립도 가능해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묘를 일찍 분리하면은 화분화는 촉진될 수 있다 할지라도 이 묘가 각자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 어떤 묘는 물 공급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어떤 포기는 건강하게 자라는데 어떤 포기는 물이 적어서 시드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물을 갖다 또 많이 주면은 그게 또 단지병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너무 일찍 분리하는 것보다는 좀 늦게 하는 것이 줄기 마른병, 줄기에
병이 발생되는 것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런드를 분리할 때는 사전에 약을 단제병이나 살균제를 치고 또 분리하고 나서도 살균제, 친환경 살균제를 사용하셔가지고 분리한 부분이 감염으로 인해서 타고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육묘가 되고 나면은 우리가 꽃눈 분화를 시켜야 되는데, 꽃눈 분화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이제 온도입니다. 그래서 저온에서 분화가 잘 되는 것이고, 그 저온이라 하는 것도 10도에서 24도 정도 그런 범위에서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8월 또는 9월 10일 요 사이에는 10도에서 24도로 하우스 안에서 육묘하면서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일화방은 저온에 의해서 분화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포트 육묘 하다 보면은 등끈물을 제한하고 혹은 물을 좀 적게 줘서 스트레스를 준 반면 질소를 줄여서 공급해서 화분화를 촉진하는 이런 방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온도는 저온이 되면은 꽃눈 분화는 촉진되고 꽃수도 많아지지만도 일단 꽃눈 분화가 되고 난 이후에는 화합발육은 고온이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꽃눈 분화된 묘를 정식해서는 그때부터는 약간 고온으로 관리하시더라도 화합발육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일장은 단일 조건하에서 화분화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차광망을 씌워주는 것도 단일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엽수도, 잎수도 원래 딸기는 정상적인 경우에 잎수가 5장인데 잎수가 적을수록 체내 함유된 질소 양이 적다 보니까 또는 딸기가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로 되기 때문에 잎이 적을수록 꽂는 분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엿뱅을 잘라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엿뱅을 자르면은 엿뱅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 그 엿뱅도 그냥 7월달에 자른 엿뱅에 남아 있는 것도 8월쯤 되면은 그게 스스로 분리되기 위해서 잘 떨어지도록 되는 그 시점에 떼주면 되는데, 엿뱅을 떼면서 이게 억지로 떼가 상처를 간부에 많이 주면 병이 많이 발생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는 이 엿뱅은 그대로 두고 정식을 해서 정식상에서 완전히 할착되고 나면은 제거하는 그런 식으로 유럽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8월 중하순쯤에 그 엿뱅을 제거해줘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체내 질소 수준은 저농도가 화분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8월에 접어들어서 꽂는 분화를 하려면 질소량을 줄여줘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육묘가 이렇게 다 되고 나면은 여러분들 전년도나 이렇게 재배했던 그 재배상에 상토를 혹은 하우스 내부를 소독해야만, 배지 소독을 해야만 그 배지에 남아있던 병균이나 했던 혹은 해충을 통해서 감염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지방은 대부분 스티로폴 패드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티로폴 패드는 여러분들 그 물바지 비닐이 지금 좌우로 이렇게 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물바지 비닐을 위로 접어 폭에서 접고 폭에 겹쳐진 부분에 벌어지지 않게 공기가 잘 안 빠져나가게 약을 처리하니까 약 가스가 잘 안 나가게 중간중간 테이프로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그 상토에다가 물을 충분히 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약재를 넣는데, 약재 넣기 전에는
배액으로 빠져나가는 밸브를 잠가 주시고 요 베드에 배지에 상토에 약재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약재를 사용하면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 친환경 재배를 하지 않은 농가들은 대부분 메탐소디움을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이게 메탐소디움은 우리가 원래 친환경 재배할 때는 사용이 할 수 없도록 원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염소 계열의 NADCC를 이용한다든지 혹은 알코올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에틸 알코올을 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관주를 해주시면은 병을 사전에 다 죽이고 정식 준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경 재배일 경우는 그렇게 소독을 하지만도 또 토양에는 소독하는 방법이 약간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토양은 여러분들 만약에 친환경 재배가 아닌 농가들은 다른 바사미드나 이런 약재 혹은 메탐소디움을 갖고 소독하지만도 우리 친환경 농가들은 그게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태양열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태양열 소독의 원리는 여기서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60도 정도 되면은 대부분 딸기에서 발생되는 곰팡이균들은 다 죽고, 80도 정도 되면은 대부분의 잡초 종자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75도 정도 되면은 바이러스도 죽을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또 토양에 있는 선충도 50도 정도만 되면은 다 이제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양 재배 농가에는 가장 좋은 게 태양열 소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태양열 소독을 많이 해왔지만도 농가들이 아니 효과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렇느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태양열 소독했던 방법은 딸기 재배를 하고 나서 물을 로타리를 치고 물을 떼어서 거기에 이중 비닐을 덮어 가지고 비닐 내리고 온도를 올려서 태양열 소독을 하고, 소독을 끝나고 나면은 탭이 넣고 거기 다시 로타리 쳐서 비료 넣고 해서 일항을 짓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소독을 해놨는데 그럼 지금 로타리를 쳐서 태양열 소독을 하면은 과연 얼마 깊이까지 토양의 온도가 60도까지 도달하겠느냐, 이제 이런 게 관건인데, 실험을 해보니까 약 10cm 밖에 소독 효과가 없어요. 10cm. 그런데 여러분들 딸기 일항은 실제로 40cm 내지 50cm 높이가 되니까 트랙터나 혹은 갈리기는 그냥 우리 흙을 20cm나 25cm 정도 땅을 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20cm나 25cm 중에 10cm는 소독된 것이고 그 밑에 있는 흙은 소독 안 됐다. 이러니까 소독 효과가 떨어진다.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확실한 우리 소독을 위해서는 옛날과 같이 소독을 하고 일항을 지으면은 소독도 잘 안 되고 또 다시 일항 짓는 과정에서 밖에 있는 균이 다시 재감염되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리 이렇게 일항을 짓습니다. 언제쯤 짓느냐면은 7월 하순경쯤 장마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일항을 지어서 일항을 다 지어가 정식 준비가 될 것처럼 이리 다 고른 다음에 이중 비닐을 벗겨서 그때부터 한 달 정도 비닐을 덮어 놓으면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한 달 기간이나 덮어놔야 되느냐? 그거는 8월 달에 비가 많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5일은 비 온다 보고 15일은
맑은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한 달간 덮어 놓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온도가 안 올라가니까 소독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약 30일간 덮고 나서 소독이 이제 완료가 된 8월 하순경쯤 되면은 정식 준비를 위해서 멀칭된 비닐을 걷어내고 토양 속이 너무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2, 3일간 환기를 시킵니다. 자, 환기를 시켰으면 지금 여기서는 실제 80도 이상 올라가서 잡초 종자까지 다 죽었습니다만은도 이 소독 과정에서 토양에 있는 유익한 미생물도 다 죽었고, 물론 병균도 죽었겠고 충도 죽었지만은도 유익한 미생물도 같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양의 열기를 환기시켜서 빼낸 다음에 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EM이라든지 이런 유익한 미생물 그룹을 토양에 즉시 살포하면 이 유익한 미생물이 토양에 다시 재접종돼 가지고 병균이 다음에 혹 침범하더라도 미리 선점한 유익한 미생물이 선점해가 있으면 다른 병균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으니까 유익한 미생물을 꼭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로 이제 EM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독까지 끝나면은 딸기 정식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경기도에서는 거의 90% 이상을 서량 품종을 정식하기 때문에 서량 품종의 정식 시기는 상토모일 경우는 9월 10일에서 20일, 적어도 9월 15일 기준으로 심으면 맞을 것 같고, 흙을 털고 정식을 할 경우에는 정식하고 나서 시듬 현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정식해도 정식 후에 분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 5일이나 일주일 정도 먼저 정식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부가 좀 큰 묘는 분화가 조금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늦게 정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식을 너무 빨리 해서 분화가 되지 않는 묘를 정식하면은 꽃눈이 제 시기에 과방이 제 시기에 출래를 안 되면은 피해를 보는 농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경기도에서는 9월 10일 이전에 정식을 하는 것은 좀 무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경기 북부 지방에 온도가 너무 낮은 지역은 또 너무 늦게 정식하다 보면은 영양 생장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래하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식 적기를 잘 판단해서 정식할 때에는 반드시 묘의 꽃눈 분화 상태를 사전에 검사해가지고 하분화 검사를 해서 정식을 하시도록 권유를 드립니다. 정식 시 이제 관리 요점인데 정식 포장은 반드시 소독 후에 정식해야 되겠고 정식료는 정식하기 전에 육마상에서 뱀가충을 충분히 방제를 하는 이유, 특히 응애라든지 여러분들 환제병 하는 이런 것들은 방제가 된 물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정식할 때는 처음에 뿌리 양이 적잖아요. 그럴 때는 9월 10일, 15일 이런 시기에도 온도가 높기 때문에 정식 후에 반드시 바로 조루관수를 해가지고 딸기 뿌리가 상토 혹은 흙하고 활착이 잘 돼가지고 될 수 있도록 조루관수를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포기의 방향은 약간 비스듬히 눕혀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보게 이렇게 하시고 정식하는 그 시점에는 뿌리가 적어서 수분 흡수가 적다 보니까 잘못하면 시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반드시 차광을 사용해서 차광한 다음에 정식을 하고 충분한 간수 정식하고서 약 일주일까지는 딸기에 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들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좀 충분히 물 중 횟수를 늘려서 간수를 해 주셔야 되고 활착하고 나서는 가급적 차광망은 빨리 벗겨 주셔야 이제 광합성이 촉진이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정식을 할 때 딸기묘를 세워서 정식하느냐, 눕혀서 정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뿌리 발생하는 양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눕혀서 해야 이게 딸기 뿌리의 수명은 약 55일 정도 되기 때문에 55일 지나면 계속 새 뿌리가 나서 뒤에 늙은 뿌리로 교체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비스듬히 눕혀서 심어야 반부에서 새 뿌리가 계속 땅에 나와가지고 교체가 되기 쉽기 때문에 눕혀서 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정식을 하고 난 이후에 경기도는 이 남부 지방보다 특별히 불리한 조건이 뭐냐면은 온도가 낮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온도 중에서도 근根부의 온도가 낮으면은 딸기가 야간에 양분이나 수분 흡수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티분이 발생한다든지 생육이 저조해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딸기 재배할 때 수경 재배 배들을 만약에 설치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근근난방 시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 표와 같이 가온하지 않은 무가온 수경 재배의 생산량이 100이라고 할 때 야간에 공기 중의 온도는 8도, 근근부의 온도는 13도로 했을 때는 생산량이 47%나 더 증수되는 이런 지금 표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경 재배에는 반드시 근근담을 해야 된다. 토양 자체의 온도가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피해가 적지만 수경 재배는 피해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경기도도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수경 재배가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특히 딸기에서는. 그래서 수경 재배는 반드시 지하수의 수질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우스의 방향도 동서동보다는 남북 방향이 해를 골고루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산이 가려서 해를 늦게 뜨고 일찍 지는 이런 조건보다는 일조 시간이 많은 이런 환경적인 요건, 그 다음에 무조건 딸기를 하는 것보다 충분히 교육을 받고 첫해부터 실패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고 하고, 특히 수경 재배는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하다 보니까 양액기 조작 능력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경 재배 할 때는 수경 재배에 알맞는 좋은 묘를 투자가 많기 때문에 좋은 묘를 길러서 생산량을 높여야 투자 금액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좋은 묘를 기르고, 그 다음에 규격 시설을 설치하는데 양액기도 설치하실 때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양액기를 생산하는 업체 수가 너무 많습니다. 적어도 제가 해보니까 25개나 30개 업체 이상 돼요. 그렇게 그 양액기를 만드는 회사가 영시한 회사다 보니까 몇 년 있다 없어지는 수도 있고, 영시한 업체는 AS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양액기를 좀 적어도 좀 큰 회사의 제품을 쓰는 것이 AS 받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토도 품질이 인정된 그런 상토로 사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경 재배는 사람의 노동력을 줄이는 반면 기계에 의존한 반면 정밀한 작업이 될 수 있는 환경관리 기술을 꼭 익히셔야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딸기 수경 재배를 하다면은 지하수가 토경 재배와 달리 원수의 조건이 보시면은 전기 전도도가 0.5 이하인다든지 pH 또는 중탄산 이런 지하수의 조건을 근데 경기도에도 보면은 서해안에 가까운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바닷물이 지하수에 유입되고 올라오는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염소나 나트륨 농도가 너무 높고 이시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농장을 설계하시기 바라고, 꼭 내가 이미 농장을 만드는데 지하수가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이 정수기를 이용하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여기에 배지는 코코피트나 피트모스, 펄라이트, 안면 등이 있습니다만도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딸기 수경재배를 처음 시작할 때는 펄라이트나 안면 등 이게 무기배지를 많이 사용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피트모스나 코코피트와 같이 유기배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기배지를 하게 되는 이유는 유기배지 자체가 비료를 흡수해서 저장하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완충 능력이 있다 보니까 딸기의 피해가 좀 적다는 그런 관점에서 유기배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특히 요즘은 코코피트가 더 많이 이용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이제 시설이 다 되었다고 하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그 상토는, 딸기는 뿌리의 끝부분은 공기를 좋아하고 관부, 크라운 부위는 수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상토를 배치하실 때는 밑부분은 입자가 큰 상토, 위에는 좀 약간 부드러운 거. 예를 든다면은 코코피트는 밑에는 칩을 사용하고 위에는 더스트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물 빠짐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딸기 재배에 유리합니다. 여러분들 배양액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시기별로 양을 물 주는 양이라든지 이걸 갖다 포기당을 좀 달리 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금액 이시도 정식 초기에는 조금 이시를 낮게, 그 다음에 수확기에는 좀 더 높게 관리했다가, 또 우리나라 지금 서량 품종은 가장 단점이 봄이 되면 급격히 휴면 종료 이후에 당도가 떨어지는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조금 더 이시를 높여서 관리하면 또는 물량을 좀 줄여서 관리하면 당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토양일 경우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미끄럼을 주고 부끄럼을 주고 이래 하던 방법보다는 토양을 배지라 생각하고 양액으로서 관리하시는 토양 수경재배, 그게 이제 관비재배라고 합니다. 이걸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사람이 이제 더 관리하는데 노동력이 적게 들잖아요. 보통 급액 이시는 대부분 한 0.8 정도로 관리를 하시되, 토양의 이시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으면은 0.1 좀 낮추고 낮아지면은 0.1 올리고 하는 식으로 해서 자기 토양에 맞는 이시를 찾아내서 관리를 하시고, 물도 처음에는 한 8분 중이나 7분 정도 주다가 토양의 수분이 25% 정도 이렇게 적정하게 유지되는 선을 찾아서 하되, 일반 우리가 양토 살땅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정도 물을 관수를 해도 되지만도 완전 모래땅에서 물 빠짐이 너무 잘 된다 이럴 경우는 2번이나 혹은 3번도 하루에 물을 나누어서 관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토양의 평균 이시를 1.0이나 1.5로 유지하면은 상토를 이용한 고설 수경재배보다 토양 수경재배가 더 안정적이고 냉해의 피해도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고설 수경재배는 서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악성 노동으로부터 탈피되는 이런 좋은 점은 있습니다만도 더 오히려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토양 재배를 하신 분은 토양에다가 이렇게 수경 재배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 지금 비료에 대한 이시에 대한 개념이
뭐 지금은 양액기가 이 시를 딱 맞춰주면 지가 알아서 하지만도 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료 자체도 이렇게 물에다가 물 1톤에다 1kg를 타면은 1000배기 되잖아요. 1000배기 되면은 각 이 비료 성분이 분자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시가 각각 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단비의 이시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혹시 토양 재배 하시는 분들은 수용성 복합비료를 녹여서 관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평균적으로 이시가 일정 공정도 된다. 물 1톤에 1kg를 탄다면 1000배기 된다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수용성 복합비료 비료는 질소 성분 중에서 상당량의 요소를 첨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요소는 이시 측정이 되질 않아요.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양액 원료를 갖고 쓸 때보다 복합 비료를 쓸 경우에는 이시를 약 0.3 정도라든지 0.2 정도 이렇게 낮게 줘야만 적정 이시가 유지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딸기를 재배하다 보면 여러분들 티번이 생기잖아요. 티번은 결론적으로 봉소나 칼슘을 흡수를 못해서 혹시 칼슘이 세포백의 구성 성분인데 그 세포백의 구성 성분이 없으면 세포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기는 거니까 혹시 티번이 생기면은 언제 많이 생기느냐? 화방 출래기에 더 많이 발생합니다. 세포 분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미리 하방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출래하는 시기에는 일액이 생기는지 일액이 생기면 티번이 안 생기는 거고 일액이 줄어들면 티번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시를 조금 낮춰가지고 흡수량을 높여주고 급액을 조금 늦게까지 해서 야간에도 흡수가 잘 되도록 하고 습도를 조금 높게 유지해 주시면 전압이 높아져서 흡수가 잘 되고 온도를 좀 높여서 근근부의 온도를 높여가지고 흡수를 촉진하고 너무 잎이 가품되지 않게 하고 뿌리를 건강하게 관리해야만 티번이 방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친환경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뱅입니다. 뱅은 어쨌든 친환경 재배에서는 지금 약들이 아직 충분히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게 가장 문제입니다. 뱅이라는 건 병원체가 있고 식물이 있다면 거기에 적정한 환경이 돼야 발생되기 때문에 친환경 재배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약재를 치는 것보다 환경 관리를 병이 발생되지 않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발생되는 단접병. 단접병은 육묘기에서부터 가장 철저히 방지해야 되고 이 단접병은 온 5시에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비올 때, 비 오기 전, 비 온 후에는 반드시 약을 예방적으로 살포하셔가지고 감염되지 않도록 하시고 거기에 사용되는 약재는 뒤에 표에 이미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딸기 식물의 세포백이 좀 두껍고 튼튼하면 더 병 감염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논산 딸기 시험장에서 시험해 보니까 규소, 규산, 수용성 규산을 살포를 하면은 단접병 방지 효과가 뛰어나다 하는 그런 시험 성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드름병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얘기하는 위양병. 요거는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모주를 병 들지 않는 걸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육묘 도구를 철저히 소독하는 것부터 이게 시작이 돼야 되지 이미 발생된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소독을 하고 병 발생이 안 된 모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재배 상토라든지 토양에 완벽한 소독을 해서 요 병균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잿빛 곰팡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겨울철에 뭐 딸기가 있을 때 힘들어 하시는 병이 잿빛 곰팡이 병인데, 여러분들 다른 딸기의 단제병이나 시드름병은 고온 다습시에 발생하지만도 이 잿빛 곰팡이는 저온 다습시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온이 되지 않게 하고 습도가 높지 않게, 특히 일액이 너무 많이 생겨서 습도가 많으면 일액을 빨리 말려서 이게 습기를 밖으로 빼주고 아침에 빨리 해가 뜨기 직전부터 열풍기를 돌려서 온도를 저온에서 고온으로 하면서 환풍기도 돌려서 물을 빨리 말려서 밖으로 빼주는, 이렇게 하고, 혹시 약재를 사용하실 때 오후에 살포하시면 습도가 높아가고 병 발생이 더 많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후에는 살포하지 말고 오전에 살포하고 그 물약이 물이 충분히 마르도록 이렇게 관리해야 되고, 요즘은 훈연제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이 잿빛 곰팡이의 발생을 갖다 조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잿빛 곰팡이는 약을 갖고 방지하신다 생각하지 말고 환경을 고온이나 건조하는 방향으로 관리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흰가루병인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서랑 품종이 많이 재배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서랑 품종이 흰가루병 저항성이 있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육종을 해서 보급 초기에는 정말 흰가루병이 하나도 안 걸렸는데, 요즘 이제 서서히 감염이 되기 시작해서 좀 어렵습니다. 남부지방에서 수출하는 농가들이나 흰가루병의 약한 품종, 뭐 매양이나 금실 이런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유황 훈전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황은 여러분들 친환경 하시는 분들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유황을 개화 이후에 사용하시면 훈전기는 관계없지만도 살포하는 유황제를 사용하시다 보면 화분간의 발생을 억제해서 기행가 발생을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흰가루병을 출래 개화 직전에 충분히 미리 방제하시고 개화 시에는 유황제를 사용 안 하시는 방향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저온 다습에서 발생되는 병 중에 하나가 이게 곰팡이 병입니다. 이것도 잿빛 곰팡이와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온도를 높게 건조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곰팡이병은 최근에 한 7, 8년, 10년 이내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지 전에는 없었지만 이게 실제로 제일 피해가 커서 기행가 유발 제1번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습하지 않도록, 특히 비가 많이 혹은 눈이 많이 와가지고 며칠간 지속될 때는 반드시 습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점박이 영해, 여러분 친환경 재배가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육로상에서 철저히 방제하고 정시 초기에 개화 전에 완벽한 방제해서 알과 성충이 다 같이 죽을 수 있는 약재를 4, 5일 간격으로 여름철에 3번 이상 연속 방제해가지고 성충과 알을 같이 방제를 해야만 이 점박영해를 방지할 수 있고,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천적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내 이리영해나 사막 이리영해 등을 이용해서 방지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에 딸기에 피해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뿌리파리입니다. 이게 검정날개 버섯 파리가에 이제 있는 작은 뿌리파리인데, 이게
상토나 혹은 미숙탭이나 이런 것이 썩는 과정에서 생기는 유기산의 냄새를 유인대가 와가지고 딸기 주변에서, 또는 딸기가 탄저병이나 시드름병에 의해서 관부가 썩으면은 그 냄새에 의해서 거기에다가 알을 낳아서 이게 발생이 많아질 수가 있으니까, 요 뿌리파리도 여러분들 선충을 이용한 천적이 있습니다. 또 항체 끈끈이 트랩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사전에 방제를 해 주셔야 피해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은 이런 것이고, 뿌리파리는 특징이 유충이 머리가 이렇게 검정색을 띠고 있습니다. 만약에 뿌리파리가 발생됐는지를 예찰하는 방법은 감자를 반으로나 3분의 1로 썰어서 상토 위에 이렇게 놓으면은 며칠 지나서 가보면 거기에 이렇게 유충이 많이 모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방제를 하셔야 되고, 어쨌든 친환경 재배에서는 끈끈이 트랩이나 이런 걸 사용하시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아울러서 친환경 자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분발에 영향을 미쳐서 기행가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유황이라든지 이런 제재를 개화후에 사용하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90% 이상 화분발화에 영향을 미치는 이 유황은 쓰기가 곤란하고, 바실러스 서버틸러스 같은 경우는 50%에서 80%, 그거는 조금 적게 피해를 주고, 트리코텔마 하지 않은 같은 여러분들 채빛 곰팡이에 쓰는 이런 약재들이나 바실러스 벨레젠시스 같은 이런 거는 50% 이하이기 때문에 50% 이하일 경우에는 사실 피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게, 꽃가루를 암술의 주두에 이렇게 많이 묻혀놓으면 그 중에 한 개만 화분간이 발생하면 되기 때문에 50%나 60%가 피해가 있더라도 수정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90% 이상 억제가 되는 것은 좀 곤란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딸기, 다음 이제 육묘기의 병해충 방제력인데, 여러분들 보면 일반 약재로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친환경 방제 약재를 사용하는 병별로 하는데, 특히 NADCC는 모주를 증식하기 직전에 충분히 관주를 해가지고 NADCC를 사용해서 관주를 하면은 병이 들은 포기는 시들어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NADCC를 관주를 해가지고 시들지 않은 표기를 이게 증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시기별로 여러분들 사용하는 친환경 제들을 열거를 해놨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기별로.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말씀했던 7월, 8월에 탄저병을 위해서는 다른 슈퍼벨이나 단지잡이 이런 약재 플러스 규소, 아까 소형성 규소도 같이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실은 어려운 게 단저병 같은 것이 일반 농약보다는 방제가가 좀 떨어진다. 친환경 제재가. 그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베리메이트라든지 이런 미생물로 뿌리 주시는 것도 큰 효과가 있고, 유산균을 사용하시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수학계에도 여러분들 친환경 제재는 육묘기에 썼던 약재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특히 교소는, 수용성 교소는 9월 중순까지만 사용하시기를 권유드리는 게, 만약에 수용성 규소를 개화 성숙기에 사용하시면은 그 딸기에 백낙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소 때문에. 그래서 규소 사용은 9월 중순까지만 사용, 개화 전에 초기에만 사용한다. 그리고 작은 뿌리파리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선충을 천적을 이용하시는 방법, 이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별로 친환경 제재의 목록을 나열을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딸기 친환경 재배에 대한 교육을 이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 여러분들 친환경 재배는, 딸기의 친환경 재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친환경 제재 약재를 돌려가면서 어쨌든 병이 걸리지 않고 충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시기를 바라고, 농사 성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